고향 루신. 나는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2000열이나 떨어진 먼 곳에서 20여 년 동안 떠나있던 고향으로 돌아왔다. 마침 한겨울이라 고향이 가까워짐에 따라 잔뜩 찌푸린 날씨에 차가운 바람이 선창 안으로 불어닥쳐 윙윙 소리를 냈다.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어슴푸레해지는 하늘 아래 여기저기 쓸쓸하고 황폐한 마을이 생기를 잃은 채 가로누워 있었다. 내 가슴엔 울컥 슬픔이 솟아올랐다. 아, 여기가 내가 20년 동안 늘 그리워하던 고향이란 말인가. 내가 기억하는 고향은 전혀 이렇지 않았다. 내 고향은 훨씬 더 좋았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가슴에 그리며 좋은 점을 말해보려 하면 그 모습은 순식간에 지워지고 표현하고자 했던 말도 없어져 버린다. 그 옛날의 고향도 아마 이랬을지 모른다. 그래서 난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고향은 원래 이랬었다. 발전이 없는 대신에 내가 느낀 것과 같은 쓸쓸함도 없는 것이다. 단지 달라진 것은 내 신경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번 귀향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이번 귀향은 실로 고향과 작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가족들이 오랫동안 같이 모여 살던 옛집은 이미 남에게 넘겨주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기한은 올 연말까지였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월 초 하룻날 이전에 정들었던 옛집과 이별을 고하고 고향을 멀리 떠나 내가 생계를 꾸리고 있는 타향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우리 집 대문 앞에 이르렀다. 기와지붕 위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시들어 부러진 줄기들이 바람에 떨고 있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집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듯하다. 함께 살던 친척들은 거의 모두 이사를 한 모양이어서 몹시 조용했다. 내가 우리 집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께서 벌써 마중을 나와 계셨고 뒤따라 8살 난 조카 형얼도 뛰어나왔다. 어머니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지만 여러가지 착잡한 심경을 감추고 계신 듯하다. 내가 앉아서 쉬며 차나 마시자고 하시면서도 이사에 관한 말씀을 선뜻 꺼내지 못하셨다. 형얼은 나와 처음 대면하는지 멀리서 이쪽을 향해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끝내 이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저쪽 셋집 계약은 이미 끝났고 약간의 가구도 사두었으니 이제 집 안에 있는 나무 그릇들을 모조리 팔고 몇 가지를 새로 장만해야겠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께서도 찬성하시면서 짐 정리도 대강 끝났고 운반하기 불편한 나무 그릇들은 절반쯤 팔아버렸는데 단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루 이틀 쉬거든 떠나기 전에 친척 어른들을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라.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그리고 룬투 얘긴데 말이다. 그 애가 너를 꼭 한번 만나고 싶은지 집에 올 때마다 언제나
네 소식을 묻더라. 네가 집에 도착할 날짜를 대강 알려줬으니 아마 곧 찾아올 거야. 그때 내 머릿속에는 퍼뜩 한 폭의 신기한 그림이 떠올랐다. 진한 남빛 하늘에 황금빛 보름달이 걸려있고 그 아래는 끝없이 파란 수박밭이 펼쳐진 바닷가의 모래사장인데 그 가운데서 은목걸이를 한 12살쯤 되는 소년이 손에 쇠 작사를 들고서 한 마리의 차를 힘껏 찌른다. 그러나 그놈은 날쌔게 몸을 틀어 도리어 소년의 가랑이 밑으로 빠져 도망쳐버린다. 그 소년이 바로 룬트였다.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은 겨우 10몇 살밖에 안 되던 무렵으로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의 일이었다. 그땐 아버님께서도 살아계셨고 집안 형편도 좋아서 나는 말하자면 집안의 어엿한 도련님이었다. 그 해는 우리 집에서 조상의 큰 제사를 치러야 할 차례였다. 그 제사는 30몇 년 만에 겨우 한 번 돌아오는 것이어서 아주 정중하게 지내야 했다. 정월에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차려놓은 물건도 많고 제기에도 정성을 들이는데 제사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제기를 도둑맞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그때 우리 집에 망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고용인을 3가지로 나눈다. 1년 내내 일정한 집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장년이라 부르고 날짜를 정해서 남의 집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단공이라 부른다. 자기 농사를 지면서 정월이나 명절 때 또는 도지료를 받아들일 때만 일정한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망위에 일하 한다. 어찌나 바빴던지 그 망위에는 자기 아들 룬트에게 제기를 지키도록 하면 좋겠다고 아버님께 말했다. 아버님은 승낙하셨다. 나도 대단히 기뻤다. 난 일찍이 이 룬트라는 이름을 들은 일이 있었고 나와 거의 같은 또래인데 윤달에 그것도 오행 중에서 토가 빠진 날짜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룬트라고 지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 애가 새덫으로 새를 잘 잡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새해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새해가 되면 룬트도 올 테니까. 가까스로 섣달 금은깨가 되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룬트가 왔다고 일러주셨다. 나는 날아갈 듯이 기뻐하며 뛰어나가 보았다. 그 애는 마침 부엌에 있었다. 발그스름한 둥근 얼굴에 조그마한 털모자를 쓰고 목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 애가 죽을까봐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목걸이로 룬트를 지키도록 한 것이다. 룬트는 사람 앞에서는 몹시 부끄러움을 탔지만 내게만은 그렇지 않았고 옆에 아무도 없을 때면 내게 이야기를 걸어왔다. 그래서 한나절도 못 되어 우리는 곧 친해졌다. 우리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단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룬트가 성에 들어온 후 지금까지 못 보던 것들을 많이 구경했다고 몹시 기뻐하던 일뿐이다. 이튿날 나는 룬트에게 새를 잡아 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룬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안 돼. 큰 눈이 와야 해. 모래사장에 눈이 오면 눈을 쓸어 빈털을 만든 다음 짤막한 막대기로 대나무 소쿠리를 버텨놓고 별을 뿌려 놓았다가 새가 와서 쪼아먹을 때
막대기에 잡아맨 줄을 멀리서 잡아당기기만 하면 그 새는 소쿠리 안에 갇혀 도망칠 수 없게 되는 거야. 무엇이든 잡을 수 있어. 참새든 꿩이든 산비둘기든 파랑새든. 그래서 나는 눈이 내리기만을 묵시 기다렸다. 룬트는 또 내게 말했다. 지금은 너무 추워. 여름에 우리 고장으로 놀러와. 우리는 낮엔 해변에 가서 조개 껍데기를 주는데 붉은 것, 푸른 것, 무엇이든 다 있어. 귀신쫓기 조개도 있고 부처님 손 조개도 있단다. 밤엔 아버지하고 수박을 지키러 간단다. 너도 갈 수 있어. 도둑을 지키러 가는 거야? 아니야. 지나가던 사람이 목이 말라서 수박 한 개쯤 따먹는 일 따위는 우리 동네에선 도둑질로 치지 않아. 지켜야 하는 것은 두더지, 고슴도치, 그리고 차야. 달밤에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 그건 차가 수박을 깨물어 먹는 거야. 그러면 쇠작살을 들고 살금머니 다가가서 그때 나는 이 차라는 것이 어떤 짐승인지 전혀 몰랐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저 어쩐지 조그만 개 같은 모양을 한 영악스러운 동물이려니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놈은 물지 않아? 쇠작살이 있잖아. 다가가서 차를 발견하면 곧 찔러야 해. 이 짐승은 매우 영리해서 사람 쪽으로 오히려 달려들어선 가랑이 밑으로 빠져 달아나 버리거든. 그놈의 털은 기름처럼 매끄러우니까. 그때까지 나는 세상에 이렇게도 신기한 일이 많은 줄은 몰랐다. 바닷가에는 옷에게 갖가지 조개 껍데기가 있고 또 수박에 그렇게 위험한 내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때까지 나는 과일 가게에서 파는 수박밖에 몰랐다. 우리 모래사장엔 말이야, 밀물이 밀려들면 날치들이 펄떡펄떡 뛰어오른단다. 청개구리처럼 두 다리가 달린 놈이 말이지. 아, 룬트의 가슴속엔 나의 보통 친구들이 모르는 신기한 일들이 무진장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룬트가 바닷가에 있을 때 그 애들은 모두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나처럼 마당을 둘러친 높은 담장 위의 네모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월은 지나버리고 룬트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어쩔 줄 모르고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룬트도 부엌에 숨어서 울 뿐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엔 아버지에게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 그 애는 후에 조개 껍데기 한 꾸러미와 아름다운 색인 몇 개를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내게 보내주었다. 나도 두어 번 선물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이제 또다시 어머님한테서 그 애의 말을 듣자 어렸을 때의 기억이 벼랑간 번갯물처럼 되살아나 나의 아름다운 고향을 찾은 것만 같았다. 나는 어머니께 물었다. 그거 참 반갑군요. 룬트는 어떻게 지내요? 그게 말이냐? 역시 살기가 힘든 모양이더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밖을 내다보시더니 다시 말씀하셨다. 또 저 사람들이 왔구나. 나무 그릇을 사러 왔다면서 멋대로 물건을 가져가니 잠깐 나가봐야지. 어머니는 일어서서 나가셨다. 문 밖에서 몇몇 여자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나는 형어를 가까이 불러다가 글씨를 쓸 줄 아느냐, 다른 고장에 가보고 싶으냐 등을 물어보았다. 우리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지. 배는요? 먼저 배를 타야 해. 그리고 어쩜 이렇게 컸네. 시험도 이렇게 길고 벼랑간 날카로운 괴성이 들렸다. 내가 깜짝 놀라서 급히 고개를 들어보니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입술이 얇은 50 전후의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치마도 입지 않은 채 두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제도기에 두 발 벌린 컴퍼스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나는 놀라움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날 모르겠어? 안아준 일도 있는데. 나는 더욱더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마침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애는 오랫동안 외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야. 그러시면서 나를 보고 너도 생각이 날 텐데 우리 집 건너편으로 마주 보이는 양식집 둘째 아주머니시다. 왜 그 두부 가게를 하던? 아, 생각이 난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건너편의 두부 가게에서 거의 하루 종일 앉아있던 양식집 둘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보고 두부집 서시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때는 분칠을 하고 광대뼈도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으며 입술도 이렇게 얇지는 않았고 더구나 종일 앉아 있었던 탓에 이렇게 컴퍼스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 여자 덕분에 두부 가게도 번창한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말했었다. 하지만 나는 나이 탓으로 아무런 인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 컴퍼스는 몹시 비위에 거슬렸는지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마치 나폴레옹을 모르는 프랑스인이나 워싱턴을 모르는 미국인을 비웃기라도 하듯 냉소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잊었어? 정말 귀한 사람은 눈이 높아서 어떻게 그럴 수가.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 자네에게 말하지. 쉬니 자네는 부자가 됐고 또 이렇게 무거운 걸 운반하기도 거추장스러울 테니 이런 잡동사니를 못에 쓰겠나. 내게 주지 그래. 우리 같은 가난뱅이에겐 쓸모가 있을 테니. 난 부자가 아닙니다. 난 이걸 팔아서 그 돈으로. 아니, 지사까지 되고도 부자가 아니라고? 자네는 지금 소실이 셋이나 되고 밖에 나가려면 8사람이 떠매는 큰 가마를 타면서도 부자가 아니라고? 호호, 날 속이지는 못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서 있었다. 부자가 될수록 지갑끈을 쥐고 지갑끈을 잴수록 더욱더 부자가 된다더니 정말. 컴퍼스는 화가 나서 돌아서더니 투덜대면서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가면서 슬쩍 어머니의 장갑을 바지춤에 쑤셔놓고 가버렸다. 그 후엔 또 이웃의 친척들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을 응대하는 한편 틈틈이 짐을 챙겼다. 그렇게 사나흘이 지났다. 몹시 춥던 어느 날 오후, 점심을 먹고 나서 차를 마시며 앉아있던 나는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돌아다 보았다. 나는 그를 보고도 그만 놀라서 황급히 몸을 일으켜 맞으러 나갔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룬투였다. 보자마자 대뜸 그가 룬투임을 알았지만 그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 룬투가 아니었다. 키는 배나 커졌고
옛날에 발그스름하던 둥근 얼굴은 누렇고 윤기 없게 변했으며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눈도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언저리가 온통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바닷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루 종일 불어닥치는 바닷바람 때문에 대개 이렇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그는 너덜너덜한 모자를 쓰고 얇은 섬옷을 입었을 뿐 초라한 모습으로 추위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손에는 종이봉지 하나와 기다란 담뱃대를 들고 있었는데 그 손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통통하고 혈색 좋은 손은 아니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데다 금이 가고 터져서 마치 소나무 껍데기 같았다. 이때 나는 너무 흥분해서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단지 아, 룬투 형 반갑군 하고 말했을 뿐이었다.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이 꿰어놓은 구슬같이 연달아 떠올랐다. 꿩이며 날치며 조개껍질, 차. 그러나 어쩐지 무언가에 가로막힌 듯한 느낌이 들고 그 말들은 머릿속에서만 빙빙 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멈춰섰다. 기쁨과 처량함이 섞인 표정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났다. 입술을 움직이긴 했지만 그도 역시 아무 소리도 못했다. 마침내 그는 공손한 태도를 취하더니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나으리. 나는 오싹 소름이 돋는 듯했다. 우리 둘 사이가 슬프게도 두꺼운 장벽으로 막혀져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뒤를 돌아다보며 쉐이성아, 나이리께 인사드리라 하고는 등 뒤에 숨어있던 아이를 앞으로 끌어냈다. 그 아이야말로 20년 전의 룬투였다. 단지 안색이 나쁘고 야위였으며 목에 은목걸이가 없을 뿐이었다. 이놈이 5째 아이입니다. 아직 세상 구경을 못해서인지 부끄럼만 타고. 어머니와 형얼이 말소리를 들은 모양인지 2층에서 내려왔다. 노마님, 보내주신 편지는 벌써 받았습니다. 정말 어찌나 기뻤는지. 나으리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을 알고 룬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왜 이렇게 서먹서먹하게구나. 옛날에는 너나 나나 하고 부르지 않았나. 옛날같이 신이라 하게. 어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아, 노마님도 무슨 말씀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땐 어린아이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서 룬투는 또 쉐이성에게 이리와 인사를 드리라고 했지만 아이는 부끄러워서 제 아버지 등 뒤에 숨듯이 바짝 붙어 있었다. 그 애가 쉐이성인가? 5째지? 낯선 사람뿐이라 부끄러워하는 것도 당연하지. 형아라, 데리고 나가 놀아라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룬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자리에 앉았는데 긴 담뱃대를 탁자 옆에 세워놓고 종이봉지를 내밀면서 말했다. 겨울이라 변변한 게 없습니다. 이건 푸른 콩을 말린 것인데 얼마 안 되지만 저희 집에서 말린 것입니다. 나엘이께서 맛보시라고. 내가 그의 생활 형편을 묻자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말이 아닙니다. 6째 아이까지도 거들고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뒤숭숭하고 일정한 규칙도 없이 마구 돈만 걷어가고, 게다가 작황은 점점 나빠져요. 농사를 지어서 팔러 가면 세금만 몇 번이고 바쳐야 하고 본전만 까먹고 들어가죠. 그렇다고 팔지 않자니 썩어버릴 뿐이고요. 얼굴에는 숱한 주름살이 새겨져 있었지만 마치 석상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느껴지는 건 괴로움 뿐인데 그것을 표현하려 해도 표현할 수가 없는 듯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더니 이윽고 담뱃대를 집어들고 묵묵히 담배를 피웠다. 어머니가 물어보니 그는 집안일이 바빠서 내일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점심도 먹지 않았다고 하여 부엌에 가서 손수 밥을 데워 먹도록 일렀다. 그가 나간 뒤 어머니와 나는 탄식을 하며 그가 사는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많은 아이들, 흉작, 가혹한 세금, 군인, 도적, 관리, 향신, 그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 그를 괴롭히고 마치 장승처럼 만들어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내게 가져가지 않아도 될 물건은 모두 그에게 주어서 그가 갖고 싶은 걸 손수 고르게 하자고 말씀하셨다. 오후에 그는 몇 가지 물건을 골랐다. 기다란 탁자 2개, 의자 2개, 향로와 촛대 1벌, 저울 1개였다. 그는 또 우리 고향에서는 밥을 지을 때 짚을 떼는데 짚을 떼고 남은 재는 모래사장에 비료가 된다. 를 전부 달라고 했다. 우리가 떠날 때 배로 나르겠다는 것이었다. 밤에 우리는 또 잡담을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들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는 쉐이성을 데리고 갔다. 그로부터 80해가 지나 우리도 떠날 날이 되었다. 룬트는 아침 일찍 와 있었다. 쉐이성은 데려오지 않고 5살짜리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배를 지키게 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몹시 바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틈도 없었다. 손님도 많았고 전송하러 온 사람, 물건을 가지러 온 사람, 전송도 할 겸 물건도 가져갈 겸 해서 온 사람 등 가지각색이었다. 저녁 때 우리가 배에 오를 무렵에는 이 집에 있던 크고 작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비로 쓴 듯이 깨끗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의 배는 앞으로 나아갔다. 양편 강기슭의 푸른 산들은 황혼의 검푸른 빛깔로 물들며 하나하나 배 뒤쪽으로 사라져갔다. 형얼은 나와 함께 선창에 몸을 의지하고 바깥의 아스라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애가 벼랑간 이렇게 물었다. 큰아버지, 우리는 언제 돌아오지요? 돌아와? 너는 왜 가기도 전에 돌아올 생각부터 하니? 하지만 쉐이성이 자기 집으로 놀러오라고 했는걸. 형얼은 크고 검은 눈을 똑바로 뜨고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나와 어머니는 지친 듯이 멍해 있었는데 형얼의 말에 다시금 룬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 두부집 서씨라는 양식집 둘째 아주머니는 우리 집이 이삿짐을 챙기면서부터 날마다 찾아왔는데 엊그제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접시와 그릇을 10몇 개나 찾아내고는 이리저리 따져보면서 룬트가 재를 나를 때 함께 가져가려고
숨겨둔 것이라고 단정했다 한다. 양씨집 아주머니는 이 발견을 큰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자랑하며 국이쌀, 이것은 우리 고장에서 양기에 쓰는 도구이다. 나무 그릇 위에 창사를 치고 그 속에 모이를 담가둔다. 닭은 목을 길게 뻗어 쪼아먹을 수 있지만 개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저 바라보며 속을 태울 뿐이다. 을 집어들어 손살같이 달아놨는데 어떻게 그녀가 뒤축이 높고 작은 전적으로 이렇게도 빨리 뛰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옛집은 점차 내게서 멀어져 갔다. 고향의 산천도 점차 작아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미련도 느끼지 않았다. 단지 보이지 않는 높은 담에 둘러싸여 외톨이가 되어 몹시 풀이 죽어있는 자신을 느낄 뿐이었다. 저 수박밭 위에 은목거리를 한 작은 영웅의 영상은 무척 또렷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갑자기 모호해지며 나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다. 어머니와 형얼은 잠이 들었다. 나도 자리에 드러누웠다. 배 밑바닥에 철썩철썩 부딪히는 물소리를 들으며 난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각해보면 룬투와는 이미 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어린애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로 이어져 있다. 형얼은 바로 쉐이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난 그 애들이 또다시 나와 다른 사람들처럼 단절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서로의 마음을 잊기 위해서 모두 나처럼 괴롭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기는 결코 바라지 않는다. 또 그들이 모두 룬트처럼 괴롭고 마비된 생활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괴로워하면서 방종한 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마땅히 새로운 생활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생활을.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한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룬투가 향로와 촛대를 달라고 했을 때 오로지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이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는 희망 역시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닌가. 단지 그의 소망이 현실에 아주 가까운 것이라면 나의 소망은 막연하고 아득하다는 것뿐이다. 몽롱한 나의 눈앞에 바닷가의 모래사장이 떠올랐다. 짙은 남빛 하늘엔 황급빛 보름달이 걸려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있다가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 뻗어 있는 행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